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규제가 담겨 있을까요? 6.17 부동산 대책 그 이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 또 6.17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예, 많이 겪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제가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고요. 좀 해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 시장에 대한 흐름도 같이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오늘 또 내용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확대가 됐냐.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경기도권에 지금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경기도 전역으로 지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인천 전 지역, 여기서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지금 제외입니다. 인천 전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새롭게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뜨거웠던 대전 일대와 그 다음에 청주 일대, 요 일대가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보다 좀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좀 규제가 더 심한, 규제가 더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이제 경기도권에서 수정구라던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금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하성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연수라던가 남동, 서구 지역이 또 새롭게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권에서는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일대가 새롭게 또 투기과열지구로 또 새롭게 또 승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이 됐다라는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죠.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세가 적용되고,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2년 거주 요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화가 돼버립니다. 많이 또 강화가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이제 주담대, LTV.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경기도 전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경기도 전역이.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권이 있고요. 경기도권 주변에가 비슷한 조건이 돼버린 거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비슷한 조건이 된 겁니다. 비슷한 규제가 지금 들어가요. 그죠? 비슷한 규제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럼 얘가 조건이 똑같아진 거죠. 투자하기 위한 조건들이요. 자, 그럼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 규제가 같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지역으로 옮길까요? 어느 지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서울 도심 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조건이 같아졌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투자 금액이 비슷한 가정하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더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 규제가 같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인천 전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어줬다라는 의미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요. 자, 그러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우리가 서울 도심권에 6억 이하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9억 이하 아파트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억 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됐다라는 의미는 12.16 부동산 대책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서울 도심의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이 같으면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게 6월 17일 다음날 6월 18일이고 저희가 강의를 올리는 게 6월 19일입니다. 예, 그래서 잠실에 지금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부지 및 그다음에 뭐 한전 부지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삼성동과 잠실 일대에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뭐 잠실동이라던가 아니면 삼성동이라던가 아니면 대치동이라던가 아니면 청담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또 강세를 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어제 6월 17일 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 18제곱미터 이상, 즉 5.4평 이상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포함이 되겠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5.4평 이상은 이 지역에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허가제예요. 허가제. 예.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요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일대가 호재가 많으니까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예상, 또 실질적으로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랐었고요. 예,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를 못하게끔 수요자리 유입을 못하게끔 지금 이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 네 지역이요, 예, 강남에서 강남 특구가 된 것 같습니다. 강남 특구가. 이제 이 지역은 웬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죠. 온전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 흐름이 갈 것인가. 자, 그러면 일단 물론 앞으로는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물량은 동일하겠죠. 일단은 전세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준 거거든요. 집가가 급등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도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매도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예, 또 하나의 또 강남 상군에 특구가 하나 또 생기는구나.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전세가는 급등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전세가 상승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 핵심이 올해보다 내년에 전세가 상승이 더 가파를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안 보신 분들은 그 전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예, 그거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전세가 상승폭이 내년에는 전세 시장이 내년에는 더 불안해질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전세가가 더욱 많이 가파르게 오르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인 요건과 처분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 투기 가해지고 가릴 거 없이 또 금액과 가릴 거 없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전입을. 예, 적용 시기는 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단 7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종전 규정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까지 하고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 이게 6개월로 줄어들어 버렸죠. 6개월로. 자, 이 역시도 전세로 줄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세가 상승폭은 점점, 그러니까 이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세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예,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똑같이 무주택자처럼 20년 7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종정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지구의 시가 3억 원 초과, 예, 서울 전 지역이죠. 예,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가열지구 아닙니까?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매수자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즉각 회수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를 하겠다. 자, 이게 지금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계속 이게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21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어찌됐든 내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받거나 또 내 돈 모아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일단은 내가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합니다. 예,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내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전세를 빼주고 이 집에 거주하는 패턴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제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못하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괜찮아요. 오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전세가는 오른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지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내가 지불을 하고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통로마저 지금 막혀버린 거죠. 이 통로마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 물론 이제 오늘 6월 17일 날 나온 대책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 그래서 우리가 뭐 갭 투자라든가, 뭐 투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왜 무주택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지금 무주택 상태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무주택자분 중에 뭐 청약 가점이 돼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30, 4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점도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신용대출이라던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목돈을 이용해서 딴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는데, 이 통로가 이제 막혀버린 거죠. 이 통로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예, 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지금은요, 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이 투자를 하십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려고 투자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예. 왜? 너무 집이 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 놓았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입주를 하려고 이제 재건축을 많이 매입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 대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 투기가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이 조합원 분양 신청은 보통 언제 하냐면 관리처분 직전에 합니다. 관리처분 직전. 예, 관리처분 직전에 하는데 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는 2년을 거주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준점은요, 이게 이제 도정법이 이게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이 개정 시기가 지금 20년 올해 1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개정 이후에 최초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 단지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조합 설립 인가를 냈던 지역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 이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내는 단지들은 이제 2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목동 쪽, 예, 목동 쪽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한참 전이잖아요. 그죠? 예.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올해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에 좀, 예, 그런 지역들에 좀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되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시켜줬잖아요. 임대사업자를 늘리려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이 들어오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 우리가 이 금액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면적 기준만 충족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런 걸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면적 기준에는 부합을 하니까 면적 기준에 부합하게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2년 거주 요건. 자, 주택 임대사업주택은 내가 거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년 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그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2년 거주 요건이 2년 아파트 분양 대상에 대한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있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못 피해가는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초안이라던가 분상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2년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 일단은 재건축을 스톱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겠죠. 아니면 일단은 감망을 하는 현장들이 많겠죠. 그럼 강남 쪽에서는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현장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신규 아파트 공급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기존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됐던 지금 새 아파트들, 신축이라던가 준신축,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렇게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재개발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거지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교를 해보면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이 훨씬 더 느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으로는 재개발 쪽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분담금의 이제 본격 징수가 이제 시작이 된다. 예,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건 원래 또 알던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 대상을 확대시켰다. 투기가열지구내 조정 대상 정의 3억 원에서 이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확대시키겠다. 확대를 시키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항목별,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에서 그 대출에 대한 내용, 내가 다른 데도 돈을 차입을 했으면 차입에 대한 내용을 진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제출 대상을 확대를 이제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사업자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주담대는 LTV가 20%에서 50%,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은 LTV가 규제가 없었는데 모든 지역,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모든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같은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해서 주담대 금지. 사실은 법인들을 이용해서 지방권에 이렇게 갭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주담대를 금지시키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종부세까지, 종부세까지 지금 상당히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율도 최고세율로 매기겠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 공제율,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9억 이하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또 다주택자들은 6억 이하인데
또 법인도 6억 이하까지 이 법인도 6억 이하로 이렇게 공제가 됐거든요. 이거를 법인에 대한 공제율을 폐지를 시키겠다. 예, 법인에 대한 공제율을 폐지를 시키니까 당연히 내야 될 보유세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부세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법인 갖고 갭 투자하지 마라.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원래 비과세돼 됐어요. 원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 있죠. 개인의 경우에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다가 종부세가 과세되고, 이전에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매입한 주택도 이 기준만 지금 맞춰지면 지금도 여전히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됩니다. 개인은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지금 확 늘려버린 거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의 추가세율,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세율을 좀 인상하겠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 10에서 25%에 10%를 추가적으로 적용했는데 여기에 추가세율을 20% 적용을 하겠다. 거의 개인이랑 거의 그러니까 최고세율을 받으면 거의 개인이랑 이제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이랑. 예.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지금 대폭 늘려놨습니다. 예,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제 법인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갭 투자,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하려는, 법인이 집을 못 사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못 하게끔 하고, 그래도 또 대출 기회를 또 이렇게 또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게끔 규제 지역을 확대를 시켜서 수요를 억제를 하려는 대책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예, 종전과 동일하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21번째 이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주택 가격은 지금 우상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그렸잖아요. 예,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우리가 공급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해주면 돼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금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서울 도심권 아닙니까?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또 서울을 규제를 하니까 그 외곽 지역도 오르는 이런 부작용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역시나 수요를 억제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 공급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언급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또 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규제의 강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자, 이렇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